한 스님이 고깃집을 찾아오자 땡중은 꺼져라며 고깃집 여사장에게 면박을 듣게 됐고 그들이 고깃집에서 다투면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구 도시 인천의 하늘은 약속이라도 한 듯 늘 잿빛이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축축한 바람에는 비릿한 갯내와 함께 도시의 낡은 건물들이 내뿜는 스산한 기운이 뒤섞여 있었다. 인천의 구도심 한편에 자리한 간포 축산물거리. 한때는 수도권 서부의 육류 공급을 책임지며 불야성을 이루었지만 이제는 거대 유통자본에 밀려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쇠락한 시장이었다. 그 거리에 터줏대감 격인 대운축산. 2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젊은 사장 강서연의 얼굴은 잿빛 항구의 하늘보다 더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다. 30. 세상의 모든 파도를 다 맞서 싸울 수 있을 것 같던 20살의 기계는 온데간데 없고 그녀의 어깨에는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가 덕지덕지 내려앉아 있었다. 젠장. 텅 빈 가게 안 진열대를 닫고 또 닦으며 서연은 자기도 모르게 욕설을 내뱉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황. 미친 듯이 치솟는 물가에 사람들은 지갑을 닫았고 그나마 열리는 지갑도 동네 정육점이 아닌 대형마트를 향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이 가게를 물려받을 때만 해도 그녀는 희망에 차 있었다. 젊은 감각으로 온라인 마케팅을 하고 SNS를 통해 단골을 만들고 언젠가는 자신만의 브랜드로 성공하리라 다짐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고 차가웠다. 매일 새벽같이 경매장에서 떼어오는 신선한 고기들은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창고에서 빛을 잃어갔고 쌓여가는 빚만큼 서연의 속도 새카맣게 타들어갔다. 끼그. 그때 낡은 가게 문이 힘없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서연은 반사적으로 허리를 펴고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가게 안으로 들어서는 사람의 행색을 본 순간 그녀의 얼굴은 사정없이 구겨졌다. 말끔하게 삭발한 머리에 단정한 회색 승복을 입은 중년의 스님이었다. 속세의 번뇌를 모두 잊은 듯 온화한 얼굴이었지만 깊은 눈매에는 지울 수 없는 삶의 고단함이 서려 있었다. 재수없게 하필 땡중이람. 안 그래도 파리만 날리는 가게에 고기는 입에도 대지 않을 스님이 들어선 것 자체가 불쾌했다. 장사하는 사람 특유의 미신 같은 것이었다. 스님은 서연의 굳은 표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마치 수십 년 만에 고향집에 들른 사람처럼 그의 시선은 진열대의 고기 하나하나에 애틋하게 머물렀다. 아버지는 오늘 쉬시는 날입니다만 보시라도 하러 오셨습니까? 서연은 감정을 최대한 억누르며 가시 돋친 목소리로 물었다. 스님은 그녀의 비아냥에도 그저 인자한 미소로 답할 뿐이었다. 허허, 잠시 길을 지나다 들렀습니다. 이 집 고기 냄새가 유난히 구수하여 옛 기억이 떠올라서 말입니다. 옛 기억이라니요? 스님께서 푸죽간에서 떠올릴 옛 기억이 대체 뭐가 있으신데요? 연불이나 외우셔야 할 분이 피비린내 진동하는 이런 누추한 곳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서연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다. 스님은 그런 그녀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한숨을 작게 내쉬며 말했다. 그렇지요. 지금의 저와는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곳이지요. 허나 이 피비린내 나는 곳이 한때는 제 숨쉬는 이유이자 삶의 전부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서연은 자기도 모르게 되물었다. 스님은 대답 대신 진열대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1등급 한우 꽃등심 덩어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붉은 살코기 위에 하얀 눈이 소복이 내린 듯한 완벽한 마블링. 누가 봐도 최고의 고기였다. 고기 참으로 곱구려. 이 집은 예나 지금이나 정직함 하나는 변치 않았어. 선친의 그 고집이 따님에게까지 이어졌나 봅니다. 선친.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칭하는 말이었다. 그 순간 서연의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다. 알지도 못하는 중이 나타나 할아버지까지 운운하며 아는 척하는 꼴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가뜩이나 바닥을 치고 있던 자존심을 사정없이 짓밟는 소리였다. 당신이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려? 지금 나한테 설교하러 왔어? 장사 안 돼서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는데 재수없게 땡중이 나타나서 훈계질이야. 아침부터 손님 하나 없이 똥파리만 꼬이는데
고기 한 근 사갈 것도 아니면서 왜 남의 영업장에서 분위기 흐리냐고. 서연의 목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울분과 좌절,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폭발하며 애꿎은 스님에게로 향했다. 이봐요, 스님. 여기가 어디라고 신성한 발을 들여? 여긴 매일같이 생명을 끊어 배를 채우는 살생의 업이 들끓는 곳이야. 당신네 부처님이 제일 싫어하는 곳이라고. 당신 같은 사람이 함부로 넘볼 곳이 아니란 말이야. 당장 꺼져. 재수 없는 소리 짓거리지 말고 당장 내 가게에서 나가. 서연은 거의 악을 쓰듯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는 붉은 핏발이 가득 섰다. 스님은 서연의 폭언을 온몸으로 맞으면서도 그저 안타깝고 슬픈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연민이 서린 시선이 서연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내가 뭔데 날 불쌍하게 쳐다봐? 내가 내 고통을 알아? 이성이 완전히 마비된 서연은 자기도 모르게 진열대 위에 꽃등심 덩어리를 집어들었다. 묵직하고 차가운 감촉.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는 온 힘을 다해 그 고기 덩어리를 스님의 얼굴을 향해 던져버렸다. 퍼그. 둔탁하고 질척한 소리가 가게 안을 울렸다. 최고급 한우 꽃등심 덩어리는 정확하게 스님의 관자놀이를 강타했고 시뻘건 핏물이 섞인 기름기가 그의 회색 승복 위로 선명하게 튀었다. 스님의 몸이 휘청거렸다. 그의 이마에서는 금세 붉은 피가 흘러내려 하얀 얼굴을 적셨다. 하지만 그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그저 두 눈을 지그시 감았다가 뜰 뿐이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온화함이나 연민이 남아있지 않았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실망감, 그리고 차가운 분노가 얼음처럼 서려 있었다. 나가. 당장 꺼지라고 이 재수 없는 땡중아. 두 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어디서 신성한 내 일터를 더럽히려고 들어. 서연은 악에 받쳐 소리치며 스님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바닥에 떨어진 꽃등심 덩어리는 흙먼지와 뒤엉켜 더 이상 상품 가치를 잃어버렸다. 오늘 하루, 아니 이번 달 통틀어 가장 비싼 고기였다. 하지만 서연은 조금도 아깝지 않았다. 저중을 내쫓을 수만 있다면 가게 전체를 불태워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스님은 말없이 돌아섰다. 그의 어깨는 들어올 때보다 훨씬 더 무거워 보였다. 삐걱거리는 문이 닫히고 가게 안에는 다시 서연 혼자 남았다. 거친 숨을 몰아쉬던 서연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바닥에 나뒹구는 꽃등심 덩어리와 스님이 흘리고 간 핏자국이 흐릿한 시야 속에서 뒤섞였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그저 지독한 허탈감과 자기 혐오가 온몸을 감쌌다. 잿빛 항구의 하늘 아래 감포동의 한 낡은 정육점에서 한 젊은 여사장의 절규가 그렇게 공허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이 쫓아낸 그 스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지를. 스님이 떠나고 1시간쯤 지났을까? 서연은 여전히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가게 안의 공기는 폭풍이 휩쓸고 간 것처럼 무겁고 고요했다. 바닥에 널브러진 꽃등심 덩어리가 그녀의 어리석고 충동적인 행동을 비웃는 듯 했다. 그때 요란한 소리를 내며 가게 문이 활짝 열렸다. 서연아. 강서연. 귀에 익은 다급한 목소리. 아버지 강 사장이었다. 그는 평소의 느긋한 모습과는 달리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마치 세상이 무너지기라도 한 사람처럼. 아버지,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물었다. 강 사장은 서연의 질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게 안을 미친 듯이 두리번거렸다. 마치 누군가를 찾는 사람처럼. 웬일은 무슨. 혹시 여기 스님 한 분 다녀가지 않으셨냐? 회색 옷 입고 키는 나만하고 얼굴 허연 스님 말이다. 강 사장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스님이요? 아까 어떤 중이 와서 행패 부리길래 제가 쫓아냈는데요. 뭐? 쫓아내? 이 미친 계집애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미친 계집애. 아버지가 정말 화가 났을 때만 쓰는 말이었다. 강 사장은 서연의 어깨를 거칠게 붙잡고 흔들었다. 그의 눈에는 평생 본 적 없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아니, 그깟 땡중 하나 쫓아낸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장사 방해하는데 그럼 가만둬요. 서연은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항변했다. 그러자 강 사장의 손이 허공을 갈랐다. 짝! 살면서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뺨을 맞았다. 서연의 고개가 세차게 돌아갔고 볼이 화끈거렸다. 충격과 서러움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깟 땡중? 야, 이 철딱선이 없는 계집애야. 그분이 누군지 알고나 짓거리는 거야. 그분은 그냥 스님이 아니셔. 내가 우리 집안이 이 간포동 전체가 평생을 고개 숙여도 모자랄 분이란 말이다. 강 사장은 거의 울부짖듯 소리쳤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꽃등심 덩어리와 핏자국을 발견하고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맙소사 맙소사. 이 귀한 분께 내가 감히. 그는 땅에 떨어진 고깃 덩어리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마치 신성한 물건이라도 다루는 듯한 손길이었다. 서연은 아버지의 기이한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아버지, 제발 진정 좀 하세요. 도대체 그중이 누구길래 이러세요? 뭐 부처님이라도 환생했나요? 부처님? 부처님도 이 바닥에서는 그분께 한 수 접고 들어가셔야 할걸. 이 간포동에서만큼은. 강 사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연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다. 잘 들어, 이 어리석은 딸아. 내가 오늘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똑똑히 귀에 새겨둬야 할 테니. 내가 고깃덩어리를 던지며 내쫓은 그 스님, 그분의 속세 시절 조남은 최진원이시다. 이 간포동에 살아있는 전설, 대한민국 축산업에 보이지 않는 손, 간포의 황제라 불리던 분이란 말이다. 최진원. 서연은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다.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술에 취하면 가끔씩 꺼내던 이름. 간포동의 신화 맨주먹으로 시작해 대한민국 축산 유통계를 평정했다는 전설적인 인물. 하지만 수십 년 전 호련히 모든 것을 버리고 자취를 감췄다고 했다. 내 할아버지가 이 대운축산을 처음 열었을 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시골뜨기 푸죽간에 제일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 바로 최 회장님, 아니 지금의 그 스님이시다. 그분 덕에 우리 집안이 이만큼 먹고 살게 된 거야. 그분은 우리 집안의 은인일 뿐만 아니라 이 간포동 상인들 모두의 버팀목이셨어. 강 사장의 목소리가 조금씩 잠겨갔다. 과거를 회상하는 그의 눈에는 존경과 경외심이 가득했다. 최 회장님은 고기를 보는 눈이 신의 경지에 오른 분이셨지. 소 한 마리가 들어오면 뼈와 살을 발라내기도 전에 그놈의 등급과 육질, 맛까지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어. 그분 손을 거친 고기는 대한민국 최고의 가격에 팔려나갔고 그분의 말 한마디에 소값이 오르내렸지. 전국에 내로라 하는 도축업자, 유통업자들이 그분 앞에 줄을 서서 가르침을 청했어. 그야말로 이 바닥의 신이셨지. 서연은 숨을 죽인 채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다. 자신이 고깃덩어리를 던져 모욕을 준 그 스님이 간포동의 전설적인 인물이었다니.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분이 왜 갑자기 스님이 되신 거예요? 그게 이 바닥의 가장 큰 비극이지. 강 사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최 회장님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아들이 하나 있었어. 회장님은 아들만큼은 자신처럼 피비린내 나는 험한 일 시키지 않겠다며 애지중지 키웠지. 그런데 그만 끔찍한 사고가 있었어. 그날도 회장님은 육가공 공장에서 막 잡은 돼지를 손질하고 있었는데 어린 아들이 아버지를 보겠다며 몰래 공장에 들어왔다가 그만 분쇄기에. 강 사장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비극이었다. 그날 이후로 최 회장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 평생을 고기 팔아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그 업보가 아들에게 돌아갔다고 자책하신 거지. 살생의 업. 그분은 그날로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피 묻은 칼을 내려놓고는 호련히 속세를 떠나버리셨어. 그 누구도 그분의 행방을 알지 못했지. 그런데 오늘 수십 년 만에 이 간포동에 다시 나타나신 거야. 강 사장은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다.
아까 시장 번영 회장이 나한테 전화를 했더구나. 최 회장님, 아니, 이제는 해안 스님이라 불리는 그분이 시장에 나타나셨다고. 옛 동료들과 후배들을 만나러 오셨다고. 제일 먼저 우리 가게를 찾으실 거라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옛 은인을 다시 뵐 수 있다는 생각에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 그런데 내가 감히 그 귀한 분께? 강 사장은 다시 한번 서연을 향해 울분을 토해냈다.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끔찍하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다. 단순한 무례나 폭행이 아니었다. 자신과 자기 가족의 뿌리를, 은인을, 그리고 한 사람의 깊은 상처를 무참히 짓밟아버린 것이었다. 당장 스님을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죄드려야 한다. 그분이 용서해 주실 때까지 빌고 또 빌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 대운축사는 오늘부로 문 닫는 거야. 아니, 이 간포동에서 더는 얼굴 들고 장사할 수 없어. 강 사장은 서연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고 가게 밖으로 나섰다. 잿빛 하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서연에게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다.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어디로 가야 그 스님을 만날 수 있을까? 만난다고 한들 과연 그가 자신을 용서해 줄까? 간포동의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서연은 오직 자신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만을 들을 수 있었다.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그녀의 온몸을 올가매고 있었다. 전설은 그렇게 예고 없이 돌아왔고 그녀는 그 전설의 얼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말았다. 강 사장은 딸 서연의 손목을 거의 끌다시피 하며 간포동 시장을 헤집고 다녔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선 채 혹시나 해안 스님의 회색 승복 자락이라도 보일까 사방을 미친 듯이 살폈다. 서연은 아버지의 거친 손에 이끌려 비틀거리며 걸었다.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강 사장, 어딜 그리 급히 가? 가게에 불이라도 났어? 지나가던 옆 가게 상인이 의아한 듯 물었지만 강 사장은 대꾸할 겨를도 없이 앞만 보고 걸었다. 간포동 상인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등 뒤에서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저기 대운축산 강 사장 아니야? 딸내미 데리고 어딜 저렇게 뛰어가? 글쎄 말이야. 얼굴이 흑빛이던데 무슨 일 있나? 아까 그 집에서 웬 스님이 얼굴에 피를 흘리면서 나오던데 설마.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다. 벌써 서연이 저지른 짓이 시장 전체에 퍼져나가고 있는 듯 했다. 서연은 사람들의 시선을 견딜 수 없어 고개를 푹 숙였다. 얼굴이 불에 댄 것처럼 화끈거렸다. 차라리 이 자리에서 쥐구멍으로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얼마나 헤맸을까. 강 사장은 시장 끝자락 항구와 맞닿아 있는 낡은 냉동창고 건물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아 폐허처럼 변해버린 곳. 한때는 간포동의 모든 고기들을 보관하던 심장이었지만 이제는 흉물처럼 남아 과거의 영광을 증언하고 있을 뿐이었다. 설마 여기 계실까? 강 사장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굳게 닫힌 철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텅 빈 창고 한가운데 회색 승복을 입은 해안 스님이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는 낡고 녹슨 냉동 설비를 말없이 어루만지고 있었다. 마치 오래된 연인을 만난 사람처럼. 그 뒷모습에서 깊은 슬픔과 회한이 짙게 배어나왔다. 강 사장은 조심스럽게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서연도 마지못해 그 뒤를 따랐다. 삐걱거리는 문소리에 스님이 천천히 돌아보았다. 그의 이마에는 서연이 던진 고깃덩어리에 맞아 생긴 상처가 선명했다. 굳은 핏자국이 그의 얼굴을 더욱 비통하게 만들었다. 스님은 강 사장과 서연을 발견하고도 놀란 기색 없이 그저 담담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오셨구려 강 사장. 스님의 목소리는 메마르고 갈라져 있었다. 강 사장은 그 자리에서 쿵소리가 나게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박았다. 회장님, 아니 스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못난 놈이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서 스님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강 사장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한평생을 꼿꼿하게 살아온 아버지의 처절한 모습에 서연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 했다. 그녀 역시 아버지 옆에 따라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스님은 말없이 강 사장의 등을 바라보았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냉동 창고 안에는 낡은 환풍기가 바람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스산하게 울려 퍼졌다. 일어나게 강 사장. 어찌 자네가 무릎을 꿇는가. 죄를 지은 것은 저 아이인데. 스님의 시선이 서연에게로 향했다. 차갑고도 날카로운 시선이었다. 서연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고개를 들거라. 나직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위험이 담긴 목소리였다. 서연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스님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의 눈은 깊은 연못과 같았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 모든 감정이 가라앉은 뒤에 고요함만이 남아있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강서연입니다. 서연이라 좋은 이름이구나. 스님은 잠시 말을 끊고 낡은 냉동 설비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내가 저 기계 안에 수백만 마리의 생명을 가두었었다. 뜨거운 피를 흘리며 죽어간 짐승들을 차갑게 얼리고 토막내고 포장해서 팔았지. 사람들은 나를 간포의 황제라 불렀다. 내가 손댄 고기는 금값이 되었고 내 앞에는 돈과 권력이 산처럼 쌓였지. 나는 내가 세상의 왕이라도 된 줄 알았다. 스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지울 수 없는 고통이 서려 있었다. 나는 살생을 하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다. 그저 사업이라고 생각했을 뿐. 짐승들의 고통은 내게 숫자로만 보였고 그들의 죽음은 내 성공을 위한 발판에 불과했지. 나는 완벽하게 미쳐 있었다. 그러다 벌을 받았다. 스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말을 이었다. 내 아들이 하나뿐인 내 아들이 바로 저 자리에서 내 탐욕의 아니, 내 업보에 목숨을 잃었다. 아비의 일터가 궁금하다며 몰래 따라 들어온 아이는 저 거대한 냉동고 문이 닫히는 것을 보지 못했지. 그 작은 몸이 영하 40도의 추위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얼어 죽어갔을지. 서연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스님의 고백은 한 자루의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을 후벼 팠다. 아버지를 통해 들었던 이야기보다 훨씬 더 참혹하고 끔찍했다. 그녀가 고깃덩어리를 던진 바로 그 얼굴 뒤에 이토록 무서운 상처가 숨겨져 있었다니. 그날 이후 나는 모든 것을 버렸다. 돈도 명예도 그리고 내 이름까지도. 그리고 부처님께 귀의하여 평생을 참회하며 살기로 맹세했지. 수십 년 동안 산속에서 연부를 외고 경을 읽으며 내 죄를 씻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잊을 수가 없더구나. 꽁꽁 언 채 발견되었던 내 아들의 작은 얼굴과 그 수많은 짐승들의 원망 어린 눈빛을. 스님은 다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어느새 깊은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 나는 큰 결심을 하고 속세로 내려왔다. 옛 인연들을 다시 만나 나의 어리석었던 과거를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를 만났다. 스님은 서연에게로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 쭈그려 앉아 눈높이를 맞췄다. 내가 나에게 고깃덩어리를 던졌을 때 나는 내 눈 속에서 수십 년 전의 내 모습을 보았다. 삶에 지쳐 분노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자신의 고통에만 매몰되어 타인의 아픔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중생의 모습을. 그래서 화가 나기보다는 마음이 아팠다. 스님의 따뜻한 손이 서연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얘야, 너는 아무 잘못이 없다. 너는 그저 너무나 아팠을 뿐이다. 장사가 안 되는 고통, 미래에 대한 불안감,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 모든 것이 너를 짓누르고 있었겠지. 그 아픔이 분노가 되어 튀어나온 것뿐.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말거라. 순간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억지로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서러움, 죄책감, 미안함, 그리고 스님의 따뜻한 위로에 대한 감사함이 뒤섞여 걷잡을 수 없는 오열이 되었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그동안 강한 척, 괜찮은 척하며 쌓아왔던 모든 가면이 벗겨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스님 흐흐흐 용서하지 마세요.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서연은 울면서 스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렸다. 스님은 그런 서연을 말없이 안아주었다. 그의 품은 넓고 따뜻했다. 평생을 살생의 업으로 살아온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그의 품에서는 깊은 평화와 자비가 느껴졌다. 잿빛 항구의 하늘 아래 폐허가 된 냉동 창고에서 한 젊은 여인의 참회의 울음소리가 오래도록 울려 퍼졌다. 얼어붙었던 그녀의 자존심과 분노 속에서 아주 작고 연약한 참회의 싹이 힘겹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삶 전체를 뒤바꿀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이었다. 서연의 울음소리가 잦아들자 폐냉동 창고 안에는 다시 얼음장 같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강 사장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엎드려 있었고 서연은 퉁퉁 부은 눈으로 멍하니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해안 스님은 서연의 등을 토닥여주던 손을 거두고 다시 낡고 녹슨 냉동 설비로 다가가 그것을 가만히 쓸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아득한 과거의 어느 한 지점을 향해 있었다. 마치 그 끝을 알 수 없는 거대한 강을 건너는 사람처럼. 내가 처음 이 간포동 땅을 밟았을 때 내 나이 겨우 18이었다네. 지긋지긋한 가난과 배고픔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도끼, 그거 하나만 들고 무작정 상경했지. 인맥도 기술도 없는 놈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 그러다 흘러들어온 곳이 바로 여기 간포동 축산물 시장이었네. 해안 스님의 목소리는 강물처럼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험한 세월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때의 간포동은 지금보다 훨씬 더 거칠고 비정한 곳이었어. 부둣가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돈과 사람이 뒤엉키고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짐승들의 싸움이 매일같이 벌어졌지. 고기 한 근을 더 차지하기 위해 칼부림이 나는 건 예사였고 밤이 되면 술과 도박, 폭력이 난무했어. 법보다 주먹이, 양심보다 돈이 우선인 곳. 그곳이 바로 간포동의 민낯이었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마치 그 시절의 피비린내가 다시 코끝을 찌르는 듯 그의 미간이 희미하게 찌푸려졌다. 나도 살아남기 위해 짐승이 되어야만 했네. 남을 물어뜯지 않으면 내가 잡아먹히는 세상이었으니까. 나는 누구보다 빨리 칼 쓰는 법을 배웠고 누구보다 정확하게 소의 급소를 찌르는 법을 터득했지. 소의 눈만 봐도 그놈의 근본을 알아챌 수 있었고 살점의 손가락만 대봐도 그 육질의 깊이를 가늠할 수 있었어. 타고난 재능이었는지 아니면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이었는지는 모르겠네만 사람들은 나를 독사라 불렀지. 그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걸렸다. 간포의 황제가 되기 전 그는 간포의 독사였다. 나는 밤낮 없이 일했네.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 짐승을 잡고 고기를 팔았지. 돈이 모이기 시작하더군. 처음에는 그저 굶지 않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는데 어느새 돈이 주는 달콤함에 중독되어 버렸어. 돈이 쌓일수록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내 말 한마디에 시장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지. 나는 그 힘에, 그 권력에 취해버렸네. 더 많은 돈, 더 큰 힘을 원했지. 그 욕망의 끝이 어디인지도 모른 채 그저 앞만 보고 달렸어. 강 사장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존경과 연민이 뒤섞여 있었다. 회장님, 아니 스님. 그때 스님께서는 저희 같은 힘없는 상인들에게는 우산 같은 존재셨습니다. 거대 상인들의 횡포에 맞서 저희를 지켜주셨고 장사하는 법을 몰라 헤매는 이들에게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 역시 스님 덕분에 지금의 대운축산을 일굴 수 있었습니다. 허허, 우산이라. 해안 스님은 자조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강 사장 자네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랬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내 우산이 커질수록 그 우산에 들지 못한 이들은 더 세찬 비를 맞아야 했네. 나는 내 세력을 넓힌다는 명목으로 다른 이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일을 서슴지 않았어. 내 방식에 순응하지 않는 자들은 가차없이 짓밟아 버렸지. 때로는 주먹으로, 때로는 돈으로.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피눈물을 흘렸는지 나는 애써 외면했네. 그들의 원망 따위는 내 성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지. 그의 시선이 다시 허공의 한 점에 꽂혔다. 그곳에는 그의 아들이 서 있는 듯 했다. 그러다 내 아들 선우를 얻었네. 늦은 나이에 본 아이라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지.
저 작고 여린 생명이 내 핏줄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기뻤어. 나는 다짐했네. 내 아들만큼은 나처럼 피비린내 나는 세상에서 살게 하지 않겠다고.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좋은 것만 보여주고 가장 고귀한 것만 가르치겠다고. 그래서 아이에게는 이 시장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했지. 아비가 어떤 괴물인지 알게 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운명은 그의 바람을 비웃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은 날이었네. 새로 들여온 고기들을 이 냉동 창고에 정리하고 있었지. 그날따라 유난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했지. 그런데 그 순간 등 뒤에서 아빠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네. 돌아보니 선우가 내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내게 달려오고 있었어. 어떻게 들어왔는지 녀석은 이 얼음장 같은 창고 한가운데 서 있었네. 해안 스님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차마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 그러나 평생을 그를 올가맬 족쇄 같은 기억이었다. 나는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네. 선우야, 위험해. 어서 나가. 하지만 내 목소리는 윙하는 냉동고 소음에 묻혀버렸지. 아이는 아빠를 만난다는 기쁨에 들떠 나와 숨바꼭질이라도 하려는 듯 저 거대한 냉동고 안으로 쏙 들어가 숨어버렸네. 나는 그것도 모르고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직원이 냉동고 문을 밖에서 잠가버렸지. 정기 점검 시간이었거든. 서연은 자기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았다. 눈앞에 그 끔찍한 광경이 생생하게 그려지는 듯 했다. 한참 뒤에야 아이가 없어진 걸 알았네. 온 시장을 미친 듯이 뒤졌지만 아이는 보이지 않았어. 그러다 문득 싸늘한 예감이 등골을 스쳤지. 설마 하는 마음으로 냉동고 문을 열었을 때 아이는 내 아들은 한쪽 구석에 웅크린 채 마치 고깃덩어리처럼 딱딱하게 얼어붙어 있었네.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웠을까 그 작은 몸으로 아빠를 부르며. 창고 안에는 해안 스님의 처절한 흐느낌만이 가득 찼다. 강 사장도 서연도 차마 아무런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없었다. 그 어떤 말로도 그의 고통을 감히 헤아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참을 울던 스님은 이내 흐느낌을 그치고 붉게 충혈된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날 깨달았네. 내가 저지른 모든 살생의 업이 그 수많은 생명의 원한이 고스란히 내 아들에게로 향했다는 것을. 내가 쌓아올린 부와 명예는 모두 피로 얼룩진 얼음성이었다는 것을. 나는 황제가 아니라 피에 굶주린 악귀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고 구석에 맺힌 서리를 손으로 닦아냈다. 그리고 그 차가운 서리로 자신의 얼굴을 문질렀다. 이마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와 눈물이 뒤섞여 붉은 얼룩을 남겼다.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갔네. 내 이름 최진원을 버리고 해안이라는 법명을 얻었지. 지혜의 눈이라는 뜻이야. 어리석음에 가려져 보지 못했던 세상의 이치와 인과를 바로 보겠다는 다짐이었네. 나는 평생을 이 끝없는 참회의 강을 건너야 할 운명인 게지. 얼굴을 닦아낸 스님의 얼굴은 이전보다 한결 평온해 보였다. 그는 다시 서연과 강 사장에게로 돌아왔다. 오늘 수십 년 만에 이곳에 다시 온 것은 내 죄의 흔적을 다시 마주하기 위해서였네. 내 어리석음이 시작된 곳에서, 내 고통이 시작된 곳에서 다시 한번 참회하고 싶었기 때문이지. 그런데 이곳에서 너를 만난 게야. 내 눈 속의 분노와 고통을 보았을 때 나는 내가 과거의 나와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것을 알았네. 그래서 너를 외면할 수가 없었다. 스님은 서연을 향해 자비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얘야, 서연아. 너는 지금 매우 거칠고 차가운 강을 건너고 있구나. 하지만 기억하거라. 모든 강에는 끝이 있단다. 그리고 그 강을 건너고 나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게다. 중요한 것은 강을 건너는 동안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강물에 휩쓸려 자신의 본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해안 스님의 말은 서연의 가슴속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는 지금까지 자신의 고통이 세상에서 가장 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자신의 고통은 거대한 바다 앞의 작은 조약돌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불행에서 벗어나 타인의 아픔을 헤아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건너야 할 강. 그 강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서연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깊고 슬픈 강을 먼저 건너온 한 사람, 해안 스님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의 지혜와 자비가 있다면 아무리 거센 강물이라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잿빛으로 가득했던 서연의 마음에 아주 희미하지만 따뜻한 한 줄기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해안 스님의 고백이 끝난 후 패냉동 창고 안에는 오랫동안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강 사장은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다. 그것은 스님의 비극적인 삶에 대한 연민의 눈물이자 그런 은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딸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대한 회한의 눈물이었다. 그는 흐느끼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스님, 제가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을 겪으셨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강 사장은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서연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딸에 대한 원망보다는 이 모든 상황을 초래한 자신에 대한 자책이 더 크게 담겨 있었다. 서연아, 너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최 회장님, 아니 해안 스님께서는 이 아비에게 단순한 은인이 아니셨다. 친형님과도 같은 분이셨지. 내가 너만 했을 때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가게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던 적이 있었어. 그때 시장 상인들은 전부 우리를 외면했지. 빚쟁이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행패를 부렸고 당장 내일 먹을 쌀이 없을 정도로 막막했단다. 강 사장의 목소리는 과거를 회상하며 더욱 깊이 잠겨갔다. 서연은 처음 듣는 아버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늘 강하고 든든하게만 보였던 아버지에게도 그런 힘든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때 기적처럼 나타나신 분이 바로 최 회장님이셨어. 당시 회장님은 간포동에서 가장 큰 유통업체를 운영하며 하늘을 찌를 듯한 권세를 누리고 계셨지. 우리 같은 작은 정육점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만큼 높은 분이셨어. 그런데 어느 날 밤 가게 문을 닫으려는 나를 찾아오셨더구나.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돈 뭉치가 든 봉투를 내 손에 쥐어주셨어. 돈 봉투요? 그래. 지금 돈으로 따져도 어마어마한 거금이었지. 내가 너무 놀라서 이게 무슨 돈이냐고 여쭈었더니 회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네 부친은 내가 이 바닥에서 유일하게 존경했던 분이네. 그분은 절대 고기로 장난치는 법이 없었지. 그런 분의 아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할 수는 없지 않나. 이 돈은 내가 빌려주는 것이니 나중에 꼭 성공해서 갚게. 대신 자네도 아버님처럼 정직하게 장사하겠다고 약속하게. 라고 말이야. 강 사장은 눈을 지그시 감았다. 마치 그날의 감격이 다시 온몸으로 전해지는 듯 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단다. 세상이 다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돈으로 빚을 갚고 가게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었어. 그리고 회장님 말씀대로 평생을 정직하게 장사하겠다고 다짐했지. 그 약속 하나로 지금까지 버텨온 거야. 강 사장은 스님을 향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께서는 저뿐만이 아니라 이 간포동의 많은 영세 상인들을 남몰래 도우셨습니다. 악덕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는 상인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시기도 했고 가난해서 자식들 학비 못 내는 집에는 장학금까지 대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회장님을 독사니 황제니 하며 무서워했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부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그런 은인의 얼굴에. 강 사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오열했다. 서연은 아버지의 흐느끼는 등을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스님의 비극적인 이야기와 아버지의 고백이 교차하며 그녀의 머릿속은 거대한 혼란과 함께 전에 없던 명료함으로 가득 찼다. 해안 스님, 아니 최진헌이라는 한 남자의 모습이 입체적으로 그려졌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무자비하게 경쟁자들을 짓밟은 독사였지만 동시에 약하고 가난한 이들에게는 아낌없이 베푸는 우상 같은 존재였다. 그는 살생의 업으로 불을 쌓았지만 그 부로 다른 생명을 살리기도 했던 것이다. 선과 악, 자비와 무자비, 구원과 파멸이 한 사람 안에 공존하고 있었다. 세상은 이렇게 복잡한 것이었구나. 나는 그저 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내 기준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해왔구나. 서연은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편협한 세상에 갇혀 살았는지를. 그녀가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대운축산이라는 작은 정육점,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희일비에 목숨을 걸고 자신의 성공과 실패라는 잣대로만 세상을 판단해왔다. 그녀의 세계는 오직 나 자신으로만 가득 차 있었다. 타인의 삶이 끼어들 자리는 조금도 없었다. 하지만 해안 스님과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그녀는 자신의 세계가 얼마나 작고 초라한 것이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인연이 시실과 날실처럼 얽히고 설켜 거대한 테피스트리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정직함이 해안 스님과의 인연을 맺었고 해안 스님의 은혜가 아버지를 구원했으며 그 모든 이야기가 지금의 자신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나는 결코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각성. 그것은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직시하고 타인의 고통에 비로소 눈을 뜨는 것. 좁디 좁은 자기중심의 세계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각성의 시작이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해안 스님과 아버지 앞에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리고 진심을 다해 말했다. 스님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나도 어리석었습니다. 제 눈을 가리고 있던 무지와 아집을 이제야 봅니다. 스님의 그 깊은 아픔도 아버지께서 지켜오신 신념의 무게도 헤아리지 못한 채 오직 제 자신의 불만과 고통만을 내세웠습니다. 부디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전의 분노나 히스테리는 조금도 섞여 있지 않았다. 맑고 투명한 진심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다. 엎드린 그녀의 등 뒤로 폐냉동 창고의 낡은 창문 틈으로 한 줄기 햇살이 비쳐 들어왔다. 마치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이라도 하듯 그 빛은 따스하고 영롱했다. 해안 스님은 서연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얼어붙은 땅에서도 꽃은 피어나는 법. 끔찍한 상처와 절망의 공간이었던 이 폐냉동 창고가 이제 한 젊은 영혼이 각성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신성한 장소로 변모하고 있었다. 일어나거라 서연아. 스님의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진정한 참회는 용서를 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니라. 너는 이제 막 그 첫걸음을 떼었을 뿐이다. 앞으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은 멀고 험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 내 마음속에 피어난 이 작은 각성의 씨앗을 잘 키워나간다면 너는 분명 너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까지도 이롭게 하는 향기로운 꽃을 피워낼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의 고백과 스님의 가르침 속에서 서연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성장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것은 키가 크거나 지식이 늘어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영혼의 성장통이었다.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결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이기에 겪어야만 하는 신성한 통과 의례였다. 서연의 진심 어린 사과와 각성의 모습을 지켜본 해안 스님의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인 비통한 수행자가 아니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지혜로운 스승의 모습이었다. 그는 강 사장을 일으켜 세우고 서연을 향해 말했다. 추운 곳에 너무 오래 있었구나. 밖으로 나가자꾸나. 세 사람은 얼어붙은 시간과 슬픔이 갇혀있던 냉동 창고를 나섰다. 바깥의 공기는 여전히 쌀쌀했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방금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볍고 평온했다. 스님은 시장 근처 허름한 찻집으로 그들을 이끌었다. 고기 굽는 냄새 대신 향긋한 대추차 냄새가 풍기는 작은 쉼터였다. 따뜻한 찻잔을 앞에 두고 마주 앉자 서연은 용기를 내어 스님에게 질문했다. 스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의 말씀대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지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너무나 막막합니다. 당장 내일 가게 문을 열고 또다시 고기를 팔아야 한다는 현실이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것은 서연의 가장 솔직한 고민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 궁금하지 않았다.
돈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며 자신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했다. 스님은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맑고 깊었다. 서연아, 너는 매일 칼을 잡는 사람이니 내가 칼에 빗대어 이야기를 하나 해주마. 서연은 자세를 바로 하고 스님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세상에는 크게 세 종류의 칼이 있단다. 첫 번째는 강도의 칼이지. 이 칼은 오직 빼앗고 해치기 위해 존재한단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서슴지 않지. 욕망에 눈이 먼 사람들이 휘두르는 칼이 바로 이와 같단다. 과거의 내가 그리고 오늘 너의 분노가 휘둘렀던 칼이 바로 이 강도의 칼이었을 게다. 스님의 말은 서연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가 던진 고깃덩어리는 폭력적인 칼날과 다름없었다. 두 번째는 요리사의 칼이란다. 이 칼은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 존재하지. 재료를 다듬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지. 대부분의 장사꾼들이 이 칼을 쓰려고 노력한단다. 좋은 기술로 좋은 상품을 만들어 이윤을 남기고 손님을 만족시키려 하지. 너 역시 지금까지 이 요리사의 칼을 쓰려고 노력해왔을 게다. 하지만 이 칼은 자칫 잘못하면 교만과 자만에 빠지기 쉽단다. 자신의 기술만을 뽐내려 하거나 더 큰 이윤에만 집착하게 될 수 있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자신의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그것이 때로는 오만함으로 변질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칼은 어떤 칼인가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스님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세 번째 칼은 활인검이란다. 사람을 살리는 칼이지. 이 칼은 사람을 베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병든 곳을 도려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그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인단다. 의원의 메스와 같은 것이지. 진정한 장인의 칼은 바로 이 활인검이 되어야 한단다. 고기를 파는 제가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칼을 쓸 수 있단 말입니까? 서연의 질문에 스님은 찻잔을 들어 향을 음미하며 말을 이었다. 내가 파는 것은 단순한 고기가 아니지 않느냐. 그것은 한 생명의 희생이며 다른 생명을 살리는 양식이 된단다. 내가 그 생명의 희생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 가치를 손님들에게 온전히 전달하려 노력할 때 너의 칼은 그저 살을 베는 칼이 아니라 생명의 순환이라는 숭고한 이치를 행하는 활인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스님의 말은 추상적이었지만 서연의 마음을 뒤흔드는 힘이 있었다. 오늘 내가 나를 만났던 그 냉동 창고를 생각해 보아라. 그곳은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드는 죽음의 공간이었지. 우리의 분노와 아집, 욕망 또한 그와 같단다. 마음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하지. 지혜로운 장사꾼은 그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법을 알아야 한다. 먼저 내 자신의 마음을 녹여야 하고 나아가 손님의 마음까지도 녹일 수 있어야 한단다. 마음을 녹인다고요? 그래. 너의 진심으로, 너의 정성으로, 너의 따뜻한 마음으로. 고기 한 점을 썰더라도 이 고기를 드시는 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보아라. 손님을 대할 때에도 물건을 팔아 돈을 벌겠다는 생각 대신 이 사람과 좋은 인연을 맺고 싶다는 마음을 내어보아라. 그 마음이 바로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는 활인검의 시작이란다. 스님은 서연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다. 서연아, 내가 너에게 화두를 하나 주마. 나의 칼은 무엇을 위한 칼인가? 앞으로 매일같이 칼을 잡을 때마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거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너의 수행이 될 것이고 너의 장사가 될 것이다. 답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삶 속에서 스스로 찾아내야 하는 것이니라. 얼음 창고에서 싹튼 지혜의 씨앗. 스님은 그 씨앗을 서연의 마음밭에 깊이 심어주었다. 아직은 그 씨앗들이 어떻게 싹을 틔우고 어떤 꽃을 피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막 자신의 길을 비춰줄 등불을 얻었기 때문이다. 나의 칼은 무엇을 위한 칼인가? 라는 화두를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자신만의 활인검을 휘두르는 진정한 장인이 될 수 있으리라. 그날의 대추차는 서연의 인생에서 가장 쓰면서도 달콤한 잊을 수 없는 맛을 남겼다. 찻집에서의 만남 이후 서연은 아버지와 함께 대운축산으로 돌아왔다. 가게 안은 여전히 어수선했다.
바닥에는 스님이 흘린 핏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흙먼지가 묻은 꽃등심 덩어리가 비닐에 쌓인 채 놓여 있었다. 불과 몇 시간 전 이곳은 그녀에게 지옥과도 같은 공간이었다. 분노와 절망, 자기 혐오가 들끓던 전쟁터. 하지만 지금 서연의 눈에 비친 가게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그것은 더 이상 저주받은 가업의 족쇄가 아니었다. 할아버지의 정직함이 깃들어 있고 아버지의 땀과 눈물이 스며 있으며 이제는 자신의 새로운 각성이 시작될 소중한 터전이었다. 그녀는 더러워진 꽃등심 덩어리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아까는 홧김에 쓰레기처럼 내던졌던 고깃덩어리. 하지만 지금 그녀의 손에 들린 그것은 단순한 고기가 아니었다. 해안 스님의 가르침처럼 한 생명의 마지막 흔적이자 숭고한 희생의 결정체였다. 아버지, 이건 제가 처리할게요. 서연은 고깃덩어리를 들고 작업대 앞으로 갔다. 강 사장은 아무 말 없이 딸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딸의 어깨는 전보다 작아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다. 서연은 먼저 차가운 물로 고깃덩어리에 묻은 흙과 먼지를 정성스럽게 씻어냈다. 그리고 깨끗한 마른 행주로 물기를 꼼꼼히 닦아냈다. 그녀의 손길은 마치 갓 태어난 아기를 다루듯 조심스럽고 경건했다. 작업대에 고기를 올린 그녀는 벽에 걸린 여러 개의 칼 중에서 가장 날이 잘 선 발고룡 칼을 집어들었다. 차갑고 묵직한 칼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예전 같았으면 이 칼은 그저 고기를 자르는 도구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칼끝에서 서늘한 생명의 무게를 느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잠시 숨을 골랐다. 스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나의 칼은 무엇을 위한 칼인가? 서연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칼을 든 손에 힘을 주었다. 그녀의 첫 칼질은 오염된 고기의 바깥 부분을 얇게 저며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스그스그하는 소리와 함께 더러운 부분이 깨끗한 살점과 분리되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이전처럼 빠르고 효율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느리고 신중했다. 마치 고기와 대화라도 하려는 듯 그녀는 근막의 결을 따라 지방의 흐름을 따라 칼을 움직였다. 힘으로 억지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고기가 가진 본연의 길을 열어주는 듯한 칼질이었다. 강 사장은 딸의 모습을 숨죽인 채 지켜보았다. 평생을 고기와 함께 살아온 그의 눈에 딸의 칼질은 분명 이전과 달랐다. 예전의 서연은 기술은 좋았지만 칼질에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정해진 매뉴얼대로 고기를 해체하고 가공할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칼질에는 마음이 깃들어 있었다. 고기를 향한 존중과 감사. 그리고 그 너머의 생명에 대한 연민. 그것은 아버지가 평생을 추구했지만 도달하지 못했던 그리고 그의 스승이었던 최진원에게서나 볼 수 있었던 경지였다. 서연은 더러워진 부분을 모두 도려낸 뒤 남은 깨끗한 꽃등심을 정성스럽게 손질하기 시작했다. 불필요한 지방 덩어리를 섬세하게 제거하고 질긴 근막을 부드럽게 벗겨냈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표정은 더없이 진지하고 평온했다. 마치 수행하는 구도자처럼.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서연의 손에서 꽃등심 덩어리는 완벽한 스테이크용 고기로 다시 태어났다. 비록 크기는 처음보다 훨씬 작아졌지만 그 모양새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선홍빛 살코기와 하얀 마블링의 조화는 마치 한 폭의 예술작품 같았다. 서연은 완성된 고기를 하얀 접시에 담아 아버지 앞에 내밀었다. 아버지, 오늘 저녁은 이걸로 스테이크 해 드세요.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한 속죄의 의미이기도 하고 제 새로운 시작에 대한 다짐이기도 해요. 강 사장은 말없이 고기를 받아들었다.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딸의 얼굴에서 더 이상 어리석은 분노와 조급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한 뼘 더 성장한 어른의 깊이와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이후 대운 축사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가장 큰 변화는 서연 자신에게서 일어났다. 그녀는 아침에 가게 문을 열 때마다 가장 먼저 작업대 앞에 서서 잠시 묵념을 했다. 오늘 자신의 손을 거쳐갈 수많은 생명에 대한 감사와 명복을 비는 그녀만의 의식이었다. 손님을 대하는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다.
예전에는 어떻게든 비싼 부위를 팔기 위해 현란한 말솜씨를 늘어놓았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손님의 이야기를 먼저 들었다. 어떤 용도로 고기를 쓸 것인지, 어떤 맛을 좋아하는지, 누구와 함께 먹을 것인지를 꼼꼼히 물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최적의 부위를 정성스럽게 추천해 주었다. 사모님, 오늘 저녁에 아이들이랑 구워 드실 거면 기름기가 너무 많은 부위보다는 이 채끝살이 어떠세요? 식감도 부드럽고 담백해서 아이들이 참 좋아할 거예요. 제가 굽기 좋게 칼집도 예쁘게 내드릴게요. 사장님, 중요한 손님 접대하신다고요? 그럼 이 안창살 한번 드셔보세요. 육향이 정말 진하죠? 이건 그냥 굽기만 해도 입에서 풍미가 폭발할 겁니다. 대신 너무 오래 익히시면 안 돼요. 딱 앞뒤로 한 번씩만 핏기만 가실 정도로 구우시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고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그 고기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과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함께 전달했다. 때로는 손님이 원하는 부위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다른 부위를 권하기도 했다. 당장의 매출은 조금 줄어들지 몰랐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신용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손해는 없다는 아버지의 말을 이제야 몸으로 실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녀의 변화를 모든 손님이 반기는 것은 아니었다. 늘 바쁘게 돌아가던 가게의 속도가 느려지자 불평하는 손님도 생겨났다. 아니, 젊은 사장이 왜 이렇게 답답하게 장사해? 그냥 찌개거리 한 근 달라고 했는데 뭘 그리 따져 물어? 예전엔 안 그랬잖아. 고기 파는 사람이 무슨 철학자 나셨네. 그냥 좋은 거요 하고 썰어주면 되지, 말이 너무 많아.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서연의 마음도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다시 예전처럼 영악하고 약삭빠르게 장사하고 싶은 유혹이 고개를 들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과연 이 험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럴 때마다 해안 스님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자신의 칼끝에 깃든 화두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나의 칼은 무엇을 위한 칼인가? 강도의 칼인가, 요리사의 칼인가, 아니면 활인검인가? 그녀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하루의 장사를 마치고 텅 빈 가게에 혼자 남아 피와 기름때를 청소할 때 몸은 파김치가 되도록 고단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볍고 충만했다.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를 계산하며 잠 못 이루던 예전과는 다른 종류의 평화였다. 어느 날 저녁 가게를 정리하던 서연은 자신의 손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여기저기 칼에 베인 흉터와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하고 못생긴 손. 하지만 그 손이 오늘따라 왠지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그 손은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 생명의 가치를 어루만지고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세상에서 가장 신성한 도구였다. 칼끝에 얼어붙었던 분노와 욕망이 녹아내리자 그녀의 손과 그녀의 삶 전체가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해동되고 있었다.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 특히나 간포동처럼 좁고 말 많은 동네에서는 더욱 그랬다. 대운축산 강서연 사장이 웬 스님에게 고깃덩어리를 던졌다가 아버지에게 뺨을 맞고 혼쭐이 난 뒤로 사람이 180도 바뀌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시장 전체로 퍼져나갔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려졌다. 들었어? 대운축산 그 싸가지 없는 딸내미, 알고 보니 그 스님이 보통 스님이 아니었대. 옛날 간포동을 주름잡던 최진원 회장이라나 봐. 뭐? 최진원? 그 전설 속의 인물이 살아있었단 말이야? 아이고, 그럼 그 계집애는 제 복을 발로 뻥 차버린 거네. 그것뿐인 줄 알아? 그날 이후로 애가 아주 돌을 닦는데. 고기 한 점을 썰 때도 합장을 하고 썬다는 둥, 손님한테 고기 대신 부처님 말씀을 설파한다는 둥 아주 꼴값이야. 상인들은 서연을 돌아버린 계집애, 땡중의 딸, 철학자 푸주안이라 부르며 뒤에서 수군거리고 비웃었다. 그녀의 가게를 지날 때마다 노골적으로 비웃음을 흘리거나 혀를 차는 이들도 있었다. 한때 간포동에서 가장 잘 나가는 집안의 딸로 부러움을 샀던 그녀는 하루아침에 조롱과 동정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서연은 그 모든 시선을 묵묵히 견뎌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머리채를 잡고 싸웠을 테지만 지금의 그녀는 달랐다.
타인의 비난에 일희일비하기에는 그녀의 마음속에 이제 막 자라나기 시작한 씨앗이 너무나도 소중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다. 느리지만 정성스럽게, 서툴지만 진심을 다해. 하지만 소문은 양날의 검과 같았다. 부정적인 소문이 자자한 가운데 전혀 다른 종류의 소문 또한 조금씩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간포동에 진짜배기 고깃집이 하나 생겼다던데 들어봤어? 어디? 대운축산 말하는 건가? 거기 사장이 좀 이상하다던데. 이상한 게 아니라 철학이 있는 거겠지. 거기 고기는 다른 집이랑은 차원이 다르대. 사장이 직접 고기랑 교감을 해서 그날 가장 맛있는 부위만 추천해 준다나? 에이, 말도 안 돼. 무슨 무당도 아니고. 못 믿겠으면 직접 가봐. 유명한 셰프들도 요즘 거기 뚫으려고 줄을 선다더라. 처음에는 무시당했던 서연의 방식이 미식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씩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것이다. 단순히 고기를 사러 오는 것이 아니라 강서연이라는 장인이 추천해주는 작품을 맛보기 위해 대운축산을 찾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유명 레스토랑의 셰프들, 음식평론가, 요리 블로거들이 호기심을 안고 그녀의 가게를 방문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오후 가게가 한산해질 무렵 한 명의 손님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다. 깡마른 체구에 날카로운 눈매, 값비싼 맞춤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의 남자였다. 그는 마치 감정사처럼 가게 안을 꼼꼼히 훑어보더니 진열대 앞에 서서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예리한 칼날 같아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보는 듯 했다. 당신이 이 집 사장인가? 목소리 또한 차갑고 권위적이었다. 서연은 직감적으로 그가 보통 손님이 아님을 알아차렸다. 네, 제가 사장 강서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서연은 긴장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미소를 지으며 응대했다. 남자는 진열된 고기들을 콧방귀를 뀌며 둘러보았다. 소문은 익히 들었소. 간포동에 고기랑 대화하는 미친 계집애가 하나 있다고. 그게 당신이었군. 모욕적인 언사였지만 서연은 화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하게 대꾸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고기와 대화할 만큼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저 매일 제 손을 거쳐가는 생명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다하고 싶을 뿐입니다. 남자는 흥하고 코웃음을 쳤지만 서연의 당당한 태도에 오히려 흥미가 동하는 눈치였다. 예의라 좋소. 그럼 그 예의라는 걸 한번 구경해 볼까? 오늘 내가 쓸 수 있는 최고의 등심을 한번 골라보시오. 대한민국 최고의 스테이크 하우스 더 그릴의 오너 셰프 윤태진의 이름을 걸고 평가해주지. 윤태진. 서연은 그 이름을 듣고 숨을 멈췄다. 대한민국 미식계의 황제. 그의 레스토랑은 예약조차 하늘의 별 따기였고 그의 혀는 절대 미각이라 불릴 만큼 까다롭기로 유명했다. 그런 거물이 직접 자신의 가게를 찾아온 것이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이것은 단순한 판매가 아니라 그녀의 모든 것을 내건 시험대였다. 서연은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는 진열대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놓여있던 등심 덩어리를 꺼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창고로 들어가 오늘 아침에 막 들어온 새로운 등심 덩어리를 들고 나왔다. 아직 숙성이 덜 된 짙은 검붉은 색의 고기였다. 윤태진 셰프의 미간이 좁아졌다. 지금 장난하는 건가? 그런 풋내 나는 고기를 나한테 내놓겠다니. 기본도 안 되어 있군. 셰프님.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진열대에 있는 고기는 물론 최상급입니다. 숙성도 잘 되어 당장 드시기에는 최고지요. 하지만 셰프님의 요리에는 맞지 않습니다. 셰프님은 재료 본연의 맛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분이시니 이미 완성된 맛을 가진 고기보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이원석 같은 고기가 더 어울릴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 고기는 지금부터 딱 3일 셰프님의 레스토랑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숙성시킨다면 세상 그 어떤 등심과도 비교할 수 없는 깊은 풍미와 부드러움을 선사할 겁니다. 그녀는 단순히 고기를 보는 것이 아니었다. 고기 너머의 요리를 그리고 그 요리를 만들 셰프의 철학까지 읽어내고 있었다. 윤태진 셰프의 날카로운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간포동의 그 어떤 상인도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고기를 제안한 적이 없었다. 그들은 그저 가장 비싸고 마블링이 좋은 고기를 내밀며 아첨하기에 바빴다.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아는 거지? 저는 매일 고기를 손질하며 이 고기가 어떤 분에게 가서 어떤 요리가 될지를 상상합니다. 어떤 고기는 따뜻한 저녁 식탁의 찌개가 되고 어떤 고기는 연인들의 기념일을 위한 스테이크가 되겠지요. 셰프님 같은 분을 위한 고기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예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의 재료는 당연히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연의 말에는 확신이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아는 척하는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깊은 고민과 관찰에서 우러나온 진정한 지혜였다. 윤태진 셰프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서연의 얼굴과 그녀가 들고 있는 등심 덩어리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말했다. 포장해 주시오. 짧은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서연의 실력을 인정한다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정성을 다해 고기를 손질하고 마치 귀한 보석을 다루듯 포장했다. 윤 셰프는 값을 치르고 말없이 가게를 나섰다. 그가 떠나자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엄청난 중압감이었지만 동시에 짜릿한 희열을 느꼈다. 며칠 후 업계에 새로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윤태진 셰프가 자신의 SNS에 간포동의 낡은 항구에서 진주를 발견했다라는 글과 함께 대운축산의 등심으로 만든 요리 사진을 올린 것이다. 그 파급력은 엄청났다. 대운축산은 순식간에 간포동에서 가장 핫한 장소가 되었다. 조롱과 비웃음의 속삭임은 어느새 감탄과 동경의 전설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서연은 갑작스러운 유명세에 들뜨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평소처럼 자신의 가게를 찾아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손님에게 진심을 다할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게 되었다.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통한다는 것을. 얼어붙었던 항구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작은 씨앗이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향기로운 꽃을 피우기 시작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의 문턱 12월이 되었다. 대운축산은 간포동의 명물이 되었다. 서연의 철학이 담긴 고기를 사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이 찾아왔고 가게는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아버지 강 사장은 이제 가게 일을 서연에게 모두 맡기고 뒤에서 흐뭇하게 딸을 지켜보는 것이 낙이 되었다. 서연은 바쁜 하루하루 속에서 큰 보람과 성취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과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나는 생명을 존중한다고 말하면서 매일 생명을 팔아 돈을 벌고 있다. 이것은 위선이 아닐까? 나의 평화와 행복이 수많은 생명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과연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업이 번창할수록 그녀의 내면적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이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얻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해안 스님의 지혜가 필요했다. 수소문 끝에 스님이 강화도의 작은 암자 관조암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서연은 하루날을 잡아가게 문을 닫고 절을 찾아 나섰다. 차가운 겨울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바람의 언덕. 그 끝자락에 작은 암자가 위태롭게 서 있었다. 서연은 경내로 들어서자마자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묵묵히 좌선하고 있는 해안 스님을 발견할 수 있었다. 몇 달 만에 뵙는 스님의 얼굴은 더욱 수척해졌지만 눈빛만은 겨울 바다처럼 깊고 푸르게 빛나고 있었다. 스님. 서연이 다가가 합장하며 인사했다. 스님은 유나를 보고는 마치 올 줄 알았다는 듯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어서 오너라, 서연아. 내가 올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지. 얼굴이 많이 좋아졌구나. 하지만 내 마음의 바다는 여전히 거친 파도가 치고 있는 듯하다. 스님은 그녀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데리고 암자 안의 작은 방으로 향했다.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방에 앉자 스님은 직접 끓인 생강차를 내어주었다. 알싸한 차 향기가 서연의 긴장된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주었다. 무슨 고민이 있어 이 먼 곳까지 찾아왔느냐?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스님. 스님의 가르침 덕분에 제 일에서 큰 보람을 찾았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살생의 업 위에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생명을 존중하자는 제 말이 결국은 제 사업을 위한 위선적인 구호는 아닌지 이 모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서연의 말을 조용히 듣고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그저 창밖으로 보이는 거친 겨울 바다를 바라볼 뿐이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서연아, 너는 지금 매우 중요한 화두를 붙잡고 있구나. 그것은 모든 수행자들이 평생을 안고 가는 질문이기도 하다. 완벽한 선도, 완벽한 악도 없는 이 사바 세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스님은 서연에게 단순한 해답을 주지 않았다. 대신 더 깊은 질문을 던졌다. 내가 너에게 한 가지를 묻겠다. 내가 고기를 팔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고기를 먹지 않게 될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 너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푸주한이 칼을 놓는다 해도 사람들은 어떻게든 고기를 구해 먹을 것이다. 인간의 욕망은 그런 것이니까.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고기를 파는 행위 그 자체일까?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그 행위를 하느냐일까? 스님의 질문에 서연은 말문이 막혔다. 세상에는 피할 수 없는 악업이라는 것이 존재한단다. 농부가 밭을 갈 때 수많은 벌레를 죽이게 되고 우리가 숨을 쉴 때에도 수많은 미생물이 죽어가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우리는 다른 생명의 희생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단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비극이자 현실이지.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죄인인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죄인이라 생각하면 죄인이 되는 것이고 그 현실을 직시하고 그 안에서 최선의 길을 찾으려 노력한다면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 되는 것이니라.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을 데리고 다시 바람 부는 언덕으로 나갔다. 세찬 바람이 두 사람의 옷자락을 사정없이 흔들었다. 저 바람을 보아라. 바람이 무엇을 하더냐? 모든 것을 흔들고 지나갑니다. 그렇지. 바람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평등하게 흔들고 지나갈 뿐이다.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수많은 경계와 모순들도 저 바람과 같단다. 그것을 좋은 바람, 나쁜 바람이라 이름 붙이고 괴로워하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이지. 스님은 서연에게 작은 개송, 즉 짧은 불교시 한 구절을 읊어주었다. 백화총리과, 편협부점신. 온갖 꽃이 만발한 숲속을 지나가되 나뭇잎 하나 몸에 붙이지 않는다. 스님은 개송의 의미를 풀어주었다. 서연아, 너의 삶은 온갖 꽃이 만발한 숲과 같을 것이다. 그 안에는 성공이라는 아름다운 꽃도 있고 살생이라는 독초도 있겠지. 중요한 것은 그 숲을 지나가되 그 어떤 꽃잎 하나에도 집착하여 머무르지 않는 것이다. 성공에 도취되지 않고 죄책감에 발목 잡히지 않는 것. 그저 너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매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마음을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자의 삶이니라. 제가 하는 일이 살생의 업과 연결되어 있다는 현실, 그 모순 또한 제가 지나가야 할 숲의 일부일 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 그 현실을 피하려 하거나 부정하려 하지 말거라. 오히려 그것을 똑바로 직시하거라.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마음을 내는 것이 중요하단다. 내가 한 생명의 희생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 가치를 손님들에게 온전히 전달하려 노력한다면 너의 행위는 단순한 살생의 조력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생명의 죽음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공덕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은 내 마음먹기에 달려있느니라. 스님의 두 번째 가르침은 서연의 마지막 남은 의문의 족쇄를 풀어주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세상에 완벽하게 선한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고 어떤 걸음을 내딛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일은 모순투성이일지 몰랐다. 하지만 그 모순 속에서 고뇌하고 최선의 길을 찾으려 노력하는 그 과정 자체가 바로 구도의 길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서연은 스님께 깊이 삼배를 올리고 바람의 언덕을 내려왔다. 내려오는 길의 겨울 바다는 아까보다 더욱 장엄하고 아름답게 보였다. 세상은 변한 것이 없었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이 달라져 있었다. 기쁨에도 들뜨지 않고 죄책감에도 얽매이지 않는 마음.
그녀는 이제 그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만의 뿌리를 얻은 기분이었다. 그로부터 1년의 시간이 흘렀다. 간포동 축산물 시장의 아침은 여느 때처럼 활기차게 시작되었다. 하지만 시장의 풍경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시장의 중심 가장 목 좋은 자리에 위치한 대운축사는 더 이상 평범한 정육점이 아니었다. 말끔하게 리모델링된 가게 외관에는 대운축산 마음을 파는 푸족간이라는 소박하지만 단단한 철학이 담긴 간판이 걸려 있었다. 가게 안에서는 유니폼을 맞춰 입은 2명의 젊은 직원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서연의 첫 제자들이었다. 서연은 더 이상 혼자 일하지 않았다. 자신의 철학에 공감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청년들에게 기술과 마음을 함께 전수하며 새로운 장인을 키워내고 있었다. 선배님, 오늘 들어온 갈비 상태 정말 좋은데요? 이 정도면 지난주에 예약하신 VIP 손님께 내어드려도 손색 없겠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보자. 좋네. 하지만 자만하지 마. 고기는 마지막 손님 입에 들어갈 때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는 거야. 가장 정성스럽게 손질해서 준비해드려. 서연은 직원들을 지도하며 예전의 아버지처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다.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엄격했다. 아버지 강 사장은 이제 가게에 거의 나오지 않았다. 가끔 어슬렁거리며 나타나 몰라보게 성장한 딸과 활기 넘치는 가게를 흐뭇하게 바라보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다. 대운축사는 이제 단순히 고기를 파는 곳을 넘어 작은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 서연은 한 달에 한 번 가게 한편에 마련된 작은 공간에서 고기 인문학이라는 이름의 워크숍을 열었다. 사람들에게 좋은 고기를 고르는 법, 부위별 특징과 요리법뿐만 아니라 공장식 축산의 문제점, 동물의 복지, 그리고 음식에 대한 감사한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워크숍은 매번 예약이 꽉 찰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그날 아침 서연은 여느 때처럼 가게를 열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우편 배달부가 작은 소포 하나를 건네주고 갔다. 발신인은 강화 관조암 해안이라고 적혀 있었다. 서연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스님과는 그날 이후로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가장 큰 스승으로 모시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소포를 열었다. 안에는 잘 말린 국화 한 줌과 작게 접힌 한지가 들어있었다. 한지를 펼치자 그곳에는 작년에 스님이 읊어주셨던 개송이 단정한 필체로 다시 쓰여 있었다. 백화총리과, 편협부점신. 개송 밑에는 짧은 추신이 달려 있었다. 내가 보내준 차는 잘 마시고 있다. 내가 걷는 그 길이 바로 너의 공덕이니 부디 정진하거라. 서연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잠시 눈을 감았다. 스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 그녀가 사업이 안정된 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절에 작은 보시를 했던 것을, 그리고 그녀가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굳건히 걷고 있다는 것을.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충만함과 평화로움이 눈물을 대신했다. 그녀는 가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간포동의 아침은 여전히 피비린내와 사람들의 고함 소리, 분주한 발걸음으로 가득했다. 예전에는 혐오스럽고 벗어나고 싶기만 했던 그 풍경이 이제는 정겹고 활기찬 삶의 현장으로 보였다. 저마다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 모두가 각자의 강을 건너고 있는 수행자처럼 보였다. 그때 한 젊은 부부가 아이의 손을 잡고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늘 아이 생일이라 맛있는 고기 좀 사러 왔어요. 서연은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았다. 그 미소는 억지로 꾸며낸 친절이 아니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평화와 자비가 담긴 미소였다. 어머, 그러셨구나. 생일 축하해요, 아가. 그럼 오늘 저녁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생일 파티를 해야겠네요. 제가 기가 막힌 고기로 한번 준비해 드릴게요. 서연은 더 이상 고기 덩어리를 팔지 않았다. 그녀는 행복한 저녁 식탁을, 가족의 웃음소리를, 그리고 한 생명의 숭고한 희생에 담긴 감사의 마음을 팔고 있었다.
그녀가 건네는 고기 한 근에는 간포동의 잿빛 하늘을 뚫고 솟아오른 한 인간의 치열한 성장과 깨달음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항구의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것은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아침이었고, 한 젊은 영혼이 자신의 길을 찾아 세상에 따뜻한 향기를 퍼뜨리기 시작한 진정한 시작의 아침이었다. 서연은 이제 알았다. 자신의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그 길의 끝에는 거창한 깨달음이나 성공이 아니라 그저 오늘 하루 한 사람의 손님에게 진심을 다하는 지금 이 순간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